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 큰 아들이 나이든 엄마에게 돈 뜯어내면서 기생해서 살고, 또 아내는 너무 착하고 헌신적인데 남편은 포악한 맹수 같고, 큰 누나가 남동생을 위해서 자기 삶을 한평생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형이 결혼해서도 다 큰 동생들 줄줄이 데리고 살고, 또 멀리 유학 간 딸한테 엄마가 수천 통씩 하루에 전화하는, 혹시 이런 가족들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관계들이죠. 하지만 이런 관계 패턴 속에는 밀착과 동반 의존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TV 드라마에 착한 주인공하고 함께 나쁜 집만 골라 사는 나쁜 놈 늘 등장하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사람 되려면 나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 곁에는 항상 동반 의존자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동반 의존이라는 것은요,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과도하게 보살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계나 삶의 질에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되게 동반 의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나 자신의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의존 또는 관계중독이라고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동반의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4가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패턴이요, 부인하는 패턴입니다. 동반의존자는 자기가 뭘 느끼는지 알지 못하거나 또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변형시킵니다.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잘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물론 어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동반 의존적일 때는요, 자녀의 자율성을 해치고 오히려 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내가 너 때문에 살았는데 이 자식 이제 와서 뭐 이런 말들 하게 되죠. 사실은 부모가 나의 삶이 없이 자녀의 삶을 산 것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 패턴입니다. 동반 의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결정장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결정의 어려움, 결정장애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본 내담자는요, 만나는 남자친구의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성향이나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요구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을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하는데도 아무 말 못했던 적 있으실까요? 세 번째 나타나는 패턴은 순응 패턴입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나 거절감을 피하려고 나의 가치나 본 모습을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느끼고 행동합니다. 상대방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나의 감정이나 의견에 확신이 없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순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원함을 위해서 나의 관심사는 제쳐놓고 때로는 너무나 충성스럽고 충실해서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나 힘든 관계도 떠나지 못하고 오랫도록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 왜 맨날 저렇게 당하고도 그냥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동반 의존의 이 수능성 패턴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흔히들 보면 매 맞는 아내들이 반복되는 그 폭력 패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이런 수능 패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통제 패턴입니다. 사실 통제 이면에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마땅히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애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요, 내가 그 사람을 돕도록 그 사람이 상대방을 허용하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분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주려고 하면서 내가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조언하고 원치 않는데도 선물과 호의를 아낌없이 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수용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젊은 대학생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케이스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동반 의존은 말 그대로 함께 의존한다, 무엇과 함께 의존한다라는 뜻입니다. 동반 의존 증상은요, 알코올 중독자 가족 모임을 통해서 처음에 발견이 됐죠. 그래서 중독자가 술이나 약물이나 도박이나 기타 중독 물질에 중독돼서 의존하고 살아간다면 동반 의존자는 이러한 중독자의 의존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동반 의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중독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주로 이런 말을 하죠. 그 인간 나 없으면 못 살아. 나라도 옆에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의 시험과 공부가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엄마도 봤습니다. 그리고 친정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큰딸도 봤고요. 그래서 동반 의존을 가족의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반 의존자를 동반 중독자 또는 돌보는 자,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요. 남편 알코올 중독 문제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온 중년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그동안 남편이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면 이제 출근은 해야 되는데 속이 타는 거죠. 근데 남편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왔냐면요. 자기가 회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님한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픕니다. 하고 대신 본인이 전화를 하고 양해를 구해요. 그래서 사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본인이 그렇게 한 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술 마시는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가 할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 오셨어요. 근데 상담을 하시면서 그동안 그렇게 본인이 한 게 오히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서 해고를 당하면 나랑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죠. 사실 밤새 술 퍼마신 그 결과를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스스로 직면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회사에 남편 대신 전화해서 거짓말하고 막아주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한 거죠. 이러한 보호 행동은 결과적으로 남편이 마음 놓고 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알코올 중독은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고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부인은 친정에도 거짓말을 해야 됐고 시댁에도 거짓말,
교회에도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되고요. 어느새 애들도 가족의 커다란 비밀, 거짓말에 동조자가 돼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문제는 가족 모두가 알지만 그 누구도 드러내서 말하지 않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는 가족의 은밀한 비밀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처럼 동반의존은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로 혼동할 때가 있어요. 동반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보살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내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은 내 못난 모습을 보면 나를 떠나버릴 것 같아서 건강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상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남게 되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 겉으로는 상대방을 돌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없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동반의존은 악을 악이라고 직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악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모른 척 눈 감아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죠. 사랑이란 미명하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고자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악을 낳게 되는 거죠. 어떤 어머니는 젊은 아들이 사업하다가 빚을 지게 됐는데요. 그 빚이 너무 크니까 혹시라도 이 아들이 그 빚을 갚다가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빚 때문에 아들의 삶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어머니가 빚을 갚아준 후에 아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사업을 시도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빚을 지게 됐습니다. 엄마는 동일한 이유로 또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고 이러한 패턴은 그 아들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반복이 되었습니다. 중독자 가족이 또는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랑의 탈을 쓴 동반의존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의 자연적 결과를 스스로 경험할 때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중독 행동을 대신 감춰주고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대신 책임진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성취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자기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에 기초한 관계와는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온전한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